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 나라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 즉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또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고금리, 고환율 시대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 주요 나라 중앙은행 수장과 경제학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사실상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July's increase in the target range was the second 75 basis point increase in as many meetings,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They will also bring some pain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These are the unfortunate costs of reducing inflation. But a failure to restore price stability would mean far greater pain. 네, 어제 이 연설이 8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만 무려 45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3번 연속 0.75%포인트 올리겠다 할 정도로 지금 물가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물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미 7월 달에 좀 떨어졌습니다. 네. 6월에 한 9.1%, 7월에 8.5%로 둔화됐는데 네. 떨어진 이유는 금리 때문은 아니었고요. 네. 원자재 가격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그랬거든요. 원자재 그리고 가격 덕분에. 이분이 이제 그 8분 동안에 45번 정도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뭐 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지나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속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캥기는 게 있다. 자기들이 금리를 올리는데 사실 네.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최근에 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 이게 금리 때문은 아닐 거다. 예. 그렇다면 뭐 어찌 됐거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이제 금리를 계속 크게 올리고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자기들의 역할이 있다. 그게 또 고무돼서 계속 좀 빨리 올릴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고감도 금리 인상으로 가계 기업 고통이 안 따를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가 더 큰 우려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미국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금리 인상 통해서 물가는 어떻게 간신히 잡더라도 세계 경제 침체를 더 가속화시킨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물가를 잡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있거든요. 예.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네. 가장 좋은 거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네.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고 네. 끝날 거면 진짜 끝났겠죠. 그래서 아직은 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가 예. 사실 그 미중 관세 네. 인하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갑자기 그 낸시 그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 방문하고 나서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 그것도 좀 네. 시장에선 기대를 했던 좀 물가 완화책인데 네. 그것도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사실 이제 남은 카드는 그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금리. 예. 결국 이제 금리를 올려서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효과가 일부 좀 있었던 게 이게 그 수요 둔화를 좀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네. 120달러에서 한때 88달러까지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늘어서는 아니거든요. 예. 갑자기 경기 침체 온다. 수요 둔화된다. 뭐 중국의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그렇죠. 중국이 원자재 이제 블랙홀이죠. 어떻게 보면 빨아들이는 국가인데 거기가 또 셧다운 당하고 막 이러면서 경기가 예. 안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유가가 그냥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 연준이 의도한 건 사실 그거거든요. 연준이 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주체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금리를 계속 세게 올리고 있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고용 지표를 보니까 또 너무 좋아요. 지표 자체가. 네. 그러니까 미국이 침체로 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보통 침체라 그러면 네. 소비도 꺾이고 성장률도 마이너스인데 고용도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용은 거의 지금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예요. 한 3%대 실업률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밀어붙여도 되겠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일단 감내할 수 있다고 좀 자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의장 입장에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물가부터 먼저 잡고 네. 차후에 이제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좀 경기가 그러니까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서 그때 가서 경기가 좀 심각한 상태가 좀 발생하면 네. 그때는 좀 챙기겠다는 얘기도 좀 일부 비친 거는 같아요. 근데 네. 현재는 어쨌든 경기가 아무리 좀 침체로 가더라도 물가 잡겠다라는 좀 의지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기가 좀 침체가 되더라도 물가는 일단 먼저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다. 문제는 우리나라죠. 이제 미국이 다음 달에 0.75%포인트 올린다면 단번에 이제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서는데요. 우리의 2.5%를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번인데 더 올릴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 한국은행이 미 연준보다는 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했죠. 작년 예. 하반기쯤에. 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행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네. 미 연준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 따라가고 있다는 건 뭐 명확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10월과 11월 중에 한 번 정도는 동결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네. 한 번은 0.25. 근데 분위기가 이렇다면 두 번 다 0.25를 올릴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우리도 빅스텝. 근데 네. 우리는 좀 미국과 좀 다른 상황이라 네. 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최근에 수출 경기가 좀 확연히 꺾이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가계 부채도 월등히 좀 높거든요. GDP 대비 비중이. 그렇다면 그렇게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긴 좀 어렵고 10월과 11월에 나눠서 0.25씩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의 상황으로 봐서 미국 연준과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0월, 11월 아무래도 올릴 거다. 하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큰 스텝, 크게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거란 전망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올리고 나면 최근 10년 사이에 한미 간 금리 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은 금리 역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당분간은 금리 역전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당분간은 25bp로 올리는 거가 기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외의 기간이라든지 그 외의 충격이 왔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뭐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네, 원칙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시점을 보면 이창용 총장 발언 직후에 파월 의장이 큰 폭의 인상을 시사를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10월 금통위에서 0.75%까지는 아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0.5% 정도는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아주 최근인데 한국은행의 자체적인 금통위에서 논의 중에 이제 환율이라는 이슈가 갑자기 부상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네. 환율이 이제 뭐 1,340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랬죠. 이게 좀 비중을 점점점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네. 물론 이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역전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었고요. 네. 시기가 언제냐 그것뿐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게 우리가 0.25만 올리면은 엄청나게 좀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빅스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때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여건이 전혀 틀리거든요. 예. 뭐 금융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용시장도 여건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한은도 분명히 고민은 하겠지만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0.5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고 지금 가계 부채 비중이 높은 상황, 미국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신 것 같아요. 미국은 고용과 소비가 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역 수지 적자 지금 반년 가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고용이 또 상황이 크게 개선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민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로 고통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제 체력이 이러한 상황을 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상황에서 뭐 만약에 금리를 계속해서 뭐 한국도 빅스텝을 계속 만약에 물가만 잡으려고 올리면 네. 당연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예. 일단 이창용 총재의 의견은 점진적 인상을 계속 시사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당장은 큰 영향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무역 수지 적자를 굉장히 우려하는 게 지금 4개월 연속 적자에다가 누적으로 255억 달러 지금 적자 상태인데 예. 이게 1956년 이제 통계 작성한 이후로 최대 지금 규모거든요. 그냥 네. 그만큼 숫자로 보면 심각한데 근데 이 근본 원인이 뭔지는 좀 따져봐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물론 요즘에 좀 수출이 좀 줄고는 있어요. 조금씩 뭐 예. 대중국 수출도 지금 사실 좀 무역수지에 적자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 때문입니다. 에너지 에너지 그 가격. 수입 가격이 네.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적자가 누적이 됐는데 이 에너지를 그래서 제외해 봤어요. 제외하고 그걸 계산해 봤더니 흑자입니다,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네. 너무나 높았던 그 고유가 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따지면 왜 아직도 이 적자일까 이렇게 좀 의문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원유를 지금 두바이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네. 수입을 할 때 이 운송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2달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이렇게 예전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이 110달러에서 이제 거래했던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좀 시차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한두 달 후에는 90달러에 체결된 물량들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좀 가을이 넘어가면 네. 에너지 수입 단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엔 좀 제일 중요한 건 좀 무역 수지 대부분은 좀 이게 지금 적자는 결국엔 에너지 가격이 좀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 적자가 오래 갈 걸로 저는 좀 보지 않고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은 사실 좀 국내적 요인보다 저는 좀 중국 같아요. 아. 중국의 지금 무역 수지가 자꾸 좀 적자나고 수출은 주는데 네. 수입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했는데 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예. 이제 우리 걸 굳이 사용 안 해도 되고 물론 이제 코로나에 따른 셧다운도 있었지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수입 가격이 그동안 높았었는데 이 부분은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조금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상황 내려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정말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1,345원까지 올라갔다가 26일에는 1,331원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이 이른바 킹 달러 상황 계속되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금리 차가 벌어진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유로화나 엔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 비율이 저희보다 좀 더 높아요. 예. 사실 보면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얘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 경기가 많이 떨어질 거다. 예. 그러면 이제 하드 커런시 중에 하나인 유로화는 아무래도 약세를 보일 것 같고 엔화는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은행이 이제 제로 금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또 하드 커런시 중에 하나인 엔화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럼 지금은 안전자산은 사실 달러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외환시장까지 퍼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달러 강세는 좀 불가피한데 네. 원달러 환율로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당분간은 이슈가 우리가 직접적인 이슈지는 않지만 9월 달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여부 그때까지 한 달 정도는 상당히 좀 외환시장이 불안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이라 1,400이 뚫릴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도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 가격이잖아요. 예. 갈 수 있습니다. 뭐 시장이란 건 항상 그
어떤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없거든요. 분명히 예. 오버슈팅도 있는 거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면 1,400원 원달러 환율이 네. 그럼 한국 경제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보면 뭐 군데군데 있어요. 가계부채도 있고 하지만 그게 과연 거의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1,400원? 한국 경제가 그렇게 이상한가? 어려운가? 위험한가? 예. 이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들립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 자이언트 스텝 발언한 이후에 미국 주가, 뭐 뉴욕 증시가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3%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우리는 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이런 발언이 나왔고 관건은 이제 내일 아침 우리 증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죠. 고스란히 악재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불행 중 다행으로 주말에 어떻게 보면 쿠션 작용을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는 그래도 뭐 선반영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 이런 좀 우려감들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미국 증시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 한국은 사실 한국 주식 시장이 보통 오전장은 대부분 미국 증시에 거의 종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발 자체는 좀 급락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독일 쪽에 그 야간 선물 지수가 좀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열리고 미국 시장이 열릴 때 열려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이너스 1.5% 급락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이너스 1.5% 이상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그리고 역시 뭐 달러가 좀 올라갔고 예. 그리고 시장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코스피가 10%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20% 올랐었거든요. 그 예. 배경은 사실 이제 지난번 FOMC 회의 이후 그 파웰 의장이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파웰이 피봇을 했다. 그러니까 계속 긴축을 하다가 약간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시그널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랬죠. 태세 전환이죠, 그게. 근데 그게 다시 지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이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파월도 의도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 오르는 거는 또 본인 입장에서 불편해요. 왜냐하면 예. 주식시장이 자꾸 올라가면 이게 물가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상 예. 이 자산시장이라는 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을 좀 누르기 위한 좀 의도적인 좀 발언도 있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가운데 한국 부동산원 자료 보니까 전국의 아파트 값이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뭐 여러 배경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 역시 기승전 금리, 고금리 기조가 영향을 준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시장마다 틀린데 예를 들어 강남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영향을 안 받아요. 예, 거기는 거의 현금 거래인데 거기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주된 원인은 분명히 금리지만 다른 쪽 원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여전히 DTI, LTV 규제가 좀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막혀 있고 그리고 네. 역시 세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국회에서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도 많고 예. 시행령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이중 삼중으로 아마 주택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때문인 건 분명히 맞고요. 네.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일부 시장을 보면 그렇게 경착륙 분위기거든요. 예.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정부가 그런 처음에 예고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이런 거를 좀 빨리 풀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약 80% 가까이가 변동금리거든요. 지금 올해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예고가 된 상황에서 7%까지 찍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소위 천장을 뚫을 만큼 금리가 올라갈까요?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 당연히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거기에 연동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를 못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주택담보 5대 은행의 주담대 그 변동금리를 보니까 최대 6.11%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지금 한은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금통위에서 0.25씩 올리면 0.5%가 또 추가 인상이 될 거예요. 예. 그럼 상단이 7%까지 올해 말에 찍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못합니다. 물론 네. 이제 은행에 대해서 또 정부가 규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금리 한번 규제 얘기를 좀 꺼냈는데 예. 그렇게 돼서 좀 뭐 안정화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로 그냥 시장이 만약에 맡긴다면 7% 넘는 것도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봤을 때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금리가 0.5% 오르면은 32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이게 결국엔 내수 소비를 줄게 만들잖아요. 그만큼의 내가 소비를 못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국내 내수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출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변동금리를 많이 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변동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고정금리를 갈아타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가 지난주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압박을 은행권에 가해서 지금 예금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공개를 하게 만들었어요. 은행끼리 어떻게 보면 경쟁을 붙여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좀 낮추려고 하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효과는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네. 우리가 이제 담합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은행에 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께 전화해서 몇 네. 퍼센트로 하자 담합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보력도 뛰어나고 상당히 이자에 민감합니다. 수익 구조가. 그러면 치킨 게임은 안 해요. 네. 서로 막 금리를 내리면서 그럼 공멸한다는 걸 서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 이론에서 대충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금리를 책정할 거다라는 걸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큰 효과는 없을 것 큰 같아요.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대출자들은 이런 경쟁을 통해서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안타깝네요. 네, 우리와 미국 주요 나라 물가 안정 위에 쓰고 있는 금리 인상 카드 어제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많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또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고금리 시대 또 고환율 시대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